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첫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제1부가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이론들 그리고 제도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환경정책 일반적인 어떤 개관을 한번 보면은 말이에요.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인류 문명과 환경 정책, 언제 우리가 환경 정책이 이루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 정책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런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인류 문명 오래전부터 환경 정책은 존재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환경 정책은 무엇이고 법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냐. 그 내용.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환경공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환경과학과 기술은 환경정책, 법, 행정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왜 환경정책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할 내용, 이야기입니다. 인류 문명과 우리가 환경정책을 보면은 아마 학생들 환경공학 개론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죠. 인류 문명은 이 인류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한 게 한 10,000년 정도 되는데 BC 한 8,000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쭉 변화해 오면서 3번 동안 3번에 크게 변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농업혁명 BC 8,000년경 지금부터 10,000년 전이죠.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해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도시혁명,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산업혁명. 이 이후로 이제 엄청난 이 환경 변화가 일어났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인구도 지구에서 이 학생들 아마 환경공학 개론 기억날 거예요. 이 BC 8,000년 경에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지구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됐는데 점점 증가해가지고 BC 1000년 지금 한 3,000년 전이죠. 그때 5천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됐죠. 그러다가 20세기가 시작하면 미안해요. AD 100년 서기 100년에 2 내지 3억이었다가 20세기가 시작하면서 15억 20세기가 끝나면서 60억 지난 2011년도에 70억이 됐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 문제가 언제 시작되느냐 학생들 기억해요. 바로 여기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환경 문제가 시작됐다. 왜? 유목 생활할 때는 여기는 뭐 더러워지면 이쪽 가고 이동했는데 정착 생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때 생기고 환경 정책은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이 도시혁명, 국가가 생겼을때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때 이때 도시 국가가 생겼을 때부터 환경 정책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주로 뭐냐?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 아마 환경 문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그걸 하는데 생활 환경,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 환경 이런데 내가 80년대 초에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생활 환경이 주였어요. 생활 환경 말고는 뭐 별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환경 정책은 이때부터 먹는 물 문제, 우리 배설물, 쓰레기, 뭐 각종 대기 오염, 뭐 쭉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아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뭐 미국 같으면 한 70년대 정도의 정책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개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니까 흔히 우리 자연 생태계 이 자연환경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대표적인 거지. 자연환경 정책. 이때는 생활환경, 뒤에 가서 이제 자연환경. 20세기 거의 후반 뭐 21세기에 와가지고 지구환경 정책이 시작됐다. 바로 이제 지구환경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를 줄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언제 환경정책이 어디서부터 그리고 자연환경 그 다음에 지구환경은 이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은 무엇이고 환경법은 뭐냐, 또 환경행정은 뭐냐. 우리 과목이 이 환경정책 법규죠. 그래서 환경정책이란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법을 한번 보도록 해요. 과거에 우리 과의 과목들에서 환경정책 과목이 따로 있었고 환경법 과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개 다른 과목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합쳐진 거죠. 환경정책은 뭘 말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또 그거를 개선하는 거예요. 좀 더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방, 개선, 해결을 위해요. 정부나 정치 단체, 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또 무슨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당이 하나 또 있죠. 그런 당 그런 당들이 행정을 어떻게 방향을 하느냐, 그 팔러시 뭐예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부나 정치 단체를 말하는 거고, 또 여기에 하나의 행정 방향, 이걸 영어로는 팔러시라고 그래요. 팔러시도 하나의 환경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똑같은 환경 문제를 예방, 개선, 해결하기 위해요.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나 수단의 총합을 말한다. 여기는 이 정치단체 같은 데서는 어떤 그런 행정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 어떤 저런 것들, 거의 뭐 탈원전 이런 것, 독특한 어떤 그런 행정 방향이 생긴 거죠. 그것도 하나의 환경 정책이죠. 그런 문제.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까지 다 환경에 관련되니까 하나의 팔러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방향이죠. 그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 이거 영어로는 이걸 뭔가 하면은 어떤 계획, 프로그램, 플랜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프로그램은 어떤 절차까지, 과정까지 다 포함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하나의 작은 일들 말하는 거죠. 과제를 말하는 거죠. 계획, 과정, 과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다 뭔가 환경 정책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보이지만 우리 환경 정책은 4P다. policy, plan, program, project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나오고, 또 복원을 하기 위한 환경 복원을 위하기, 환경 시설을 설치하기, 우리 하수 처리장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이죠. 또 생산 소비 및 활동 규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뒤에 가면 나와요. 이게 이제 일종의 환경 경제 정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오염 물질을 많이 내는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자, 이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되는 거예요. 환경 보전 사업. 그래서 그 정책의 하나의 예가 이거 말고도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수없이 나오는데, 환경 영향 평가도 하나의 환경 정책이죠. 수질 오염 총량제도 하나의 환경 정책.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녹색 소비 등등이 다 하나의 환경 정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 정책은 4P다 해가지고 policy, plan, program, project, 행정 방향이나 방법, 수단을 다 모아가 우리가 환경 정책이라 그런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환경법은 뭐냐? 이 법이란 말하고 법규란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환경법은 법과 법규를 다 포함해요. 법은 뭐냐? 말 그대로 무슨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바로 저기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해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법이라 그러고, 법규는 뭐냐 하면은 이 법 플러스 시행 규칙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환경부 같은 데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그걸 다 합한 걸 우리가 법규라. 근데 우리가 지금 환경법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뭔가 하면은 법 플러스 시행 규칙을 다 포함한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로우와 레귤레이션을 같이 우리가 포함해서 한다. 바로 이 우리 환경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법을 이런 식으로 뭐 오염과 지구 이래가지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걸로 가지고 표시를 말하죠. 이게 균등하게 균등자라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법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있어요. 정의를 보면은 환경법을 환경에 관한 법,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을 다 환경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를 우리가 환경법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환경법은 말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환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환경 정책을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은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없어요. 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환경법을 환경 정책의 법적 근거라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법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경헌법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뒤에 가면 우리 다시 배울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법이 한 50개 넘는데 그 50개 넘는 법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해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상위법이죠.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모든 법들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나 그것 때문에 또 재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어요. 그 환경정책기본법을 우리가 달리 환경헌법이라 여기에 다 따라야 되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많은 환경법이 환경행정법이에요.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느냐, 그게 이제 환경행정법. 환경헌법은 뭐냐 하면은 이게 벌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 강에다가 폐수를 버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형사 고발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산에 가서 우리나라도 환경법 굉장히 엄해요. 도토리를 주워왔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든지 또 몇 년 이하의 뭐 구류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게 다 헌법이에요. 헌법. 환경사법은 뭔가 하면은 개인적인 것들. 만약에 층간소음에 의해 가지고 누가 아래층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 피해가 될 만큼 소음을 일으켰다. 얼마를 배상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두 사람과 개인과 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어떤 소송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따르느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갔다가 그게 만족 못하면 다시 사법부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 국제환경법. 우리나라 환경법 중에 많은 것들이 국제협약에 가입해가지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국제협약들이 많아요. 뭐 런던 협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런던 협약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바다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뭐냐? 먼저 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국제환경법이 있고 그걸 또 국내법으로 수용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환경 문제들은 국제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뒤에 가서 보도록 해요. 이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환경법에. 그리고 모든 환경법은 환경권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2장 35조 1항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제 부여를 해놨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권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아가는 주변에 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난다.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환경권.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의무예요. 환경 보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모든 환경법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 환경부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게 헌법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있고 그 환경부의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환경행정은 뭐냐?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물적, 인적, 사람, 돈,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의 예산, 행정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사용하여 환경 정책을 구현하는 행위다. 누가 하느냐? 중앙정부는 환경부가 하고 있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뭐 경기도, 또 밑에 군, 면, 동까지 말이에요. 다 이 환경행정에 동원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이게 지자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과 복지라는 거죠. 환경과 복지. 자기 지역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복지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경 정책이 있으면은 그 법적 근거는 환경부에 찾고 시행하는 걸 우리가 환경 행정이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 환경 정책이 생기려 그러면은 이 양쪽에 이렇게 법이 생기고 그것이 근거로 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만들어진 실제 시행되는 것이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리는 게 이 정책이란 게 있으면 뭐해요? 정책만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죠. 법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법하고 정책을 기초로 가지고 실제 시행을 해야지 각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죠. 아까 봤죠.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라는 거 하나의 정책이지. 법적 근거는 어딨느냐?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시행은 누가 하느냐?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는 지자체에서 특히 어디가 주가 되느냐? 구청에서 주가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는 물론 서울시가 그것도 하지만은 실제는 구청에서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아까 봤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말고 수질오염 총량제, 물이용 부담금, 수질 개선 부담금, 이것도 뒤에 가면 다 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 법을 따로 다 배울 거예요.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것을 행정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환경과학과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금 우리 봤죠. 환경정책이란 거는 법적 근거를 법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시행하는 게 환경행정이다. 과학과 기술은 뭐냐. 이 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고 이것을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거죠. 만약에 뭐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 또 수질오염 총량제를 한다.
그냥 총량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학생들 수질 관리에서 배웠던 수질 모델, 특히 수질 오염 총량제 같은 거는 이 여기서 어떤 수질 오염 물질을 버리면은 강에 가서 얼마나 수질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학과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정책을 세워가지고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지어야겠다. 그럼 하수 처리장 짓는 기술은 누구가 하느냐? 환경과학과 기술이 이걸 백업 안 해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이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돼야지 정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런 것들. 환경정책 수단과 방법을 지원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 봐요. 수질 문제. 폐수 처리, 뭐 수질 관리, 강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BOD를 어떻게 측정하고 BOD 측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 버리는 하수를 깨끗한 강의 물고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수질 모니터링 측정 기술이에요. 독성 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독성 물질이 있다 없다고 체크하는 이 바로 이게 지금 그 바이오 모니터링 버리는 이 물의 폐수에 독성 물질이 있나 없나를 자동 측정하는 거지. 자동 측정기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불가능한 거지. 이 다 그런 기술들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입자상 물질을 대기 오염 물질,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이클론이.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거지.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데서 어느 날 대기 오염 물질을 못 버리게 한다. 그럼 다들 집에 있어야 돼.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똑같은 거죠. 폐기물, 물, 대기, 폐기물 같은 것도 폐기물 위생 매립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니까 폐기물을 버리지 말고 종량제도 실시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거죠. 하수 처리 기술이 다 뭔가 하면은 이런 기술들이 되니까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이 행정도 이루어지고 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도 이런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법 못 만들어요. 왜? 법만 만들어서 뭐 하냐? 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BOD 문제도 다 나오지, 환경법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의 환경에서 정책, 법, 행정 이거는 말이에요. 전체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100%다. 얘들은 차지하는 건 한 30%도 채 안 되죠. 여기서 거의 모든 것들을 백업을 해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국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러노,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아주 가장 먼저 수질 문제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강의 템저강을 우리가 하나의 강의 수질 강 관리의 교과서다. 수질 정책의 하나의 교과서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됐죠. 그리고 18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세기는 미국에서 그랬지만은 19세기는 영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템저강을 우리 특히 물 쪽에서는 중요하게, 강 관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데, 1800년대 심각한 오염이 생기니까 얘들이 먼저 뭐 했느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뭐가 되느냐? 과학과 기술이 발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법 만들면 뭐 하느냐? 그때 나온 것들이 우리가 BOD도 측정하고 DO도 측정하고 또 뭐 암모니아 측정법, 아마 환경공학 개론에서 학생들 다 배웠죠. 윌리엄 딥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하수의 생물학적인 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봐요. 여기 보면은 1889년에 런던에서 1차 처리, 그리고 수세식 사장실을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물 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수 2차 처리, 살수 양향법, 학생들 아마 폐수 처리에서 그 배웠죠. 돌에다가
위에서 폐수를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돌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 요거는 뭐냐, 부착성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폐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활성 슬러지법, 지금 전부 다 이걸 쓰죠. 활성 부유성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다 영국에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시행하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영국의 템즈강 살리기 하천 정화 사업 착수하고 뭐 수자원법도 만들어지고 환경청,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가 왕립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왕이 있는 나라라 가지고 뭐 로얄 소사이어티, 예, 그다음에 뭐 수질 관리를 위한 로얄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이제 그때 영국의 1894년도가 거의 뭐 요즘 그 다른 외국에서는 우리 뭐 서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800년대에 영국의 과학기술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21세기에 반이 넘는다는 거죠. 지금 1800년대 벌써 영국에서 과학과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고, 그 당시에 앞에 우리 환경공학 개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뭔가 환경공학 개론 같은 데서도 1900년대 초에 영국 런던의 인구가 얼마냐? 660만이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 바로 윌리엄 딥디 나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이런 BOD 측정 기술, 그 다음에 이 스위지, 우리 하수를 어떻게 퓨리피케이션 하느냐, 정화시키느냐, 하수와 물을 정화, 이런 책도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게 계속 정책과 과학기술이 이런 식으로 함께 발달했다,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데 템즈강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 테임드 리버예요. 길들여진 강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강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강을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범람하는 거죠. 범람하지 않거나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길들여진 강을 길들이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 영국의 템즈강이에요. 테임드강. 여기에 뭐 바다에서 여기에 엄청난 그 파도가 밀려오고 바다에서 밀려오는 해수 때문에 런던은 홍수를 겪고 하니까 이 보를 만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이게 런던 각 그 뭐라 그러나 보도 있고 뭐 보가 45개의 템즈강에 여기에 배도 다니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영국의. 그리고 1974년도에 이 150년 동안 사라졌던 연어가 돌아왔다. 이게 기록이 나와요.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1800년대 초에 워낙 수질 오염이 심해가지고 영국에서 연어가, 템즈강에서 연어가 살았는데 완전히 사라졌는 거예요. 150년 동안 사라졌는데 그 150년 동안에 어때요? 수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그 오염 심한 이 템즈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정책이 나오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온 거죠. 지금은 뭐라 그러냐? 대도시를 지나는 강 중에서 매우 우수한 시절이. 대도시를 지나는 강은 수질이 그래서 좋지 않겠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뭐 하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비 올 때 이번에 봐요. 엄청난 쓰레기들이 들어가는데 또 길바닥에 있던 그 먼지 같은 오염 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과학 기술로 가지고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템즈강에 가서 배 타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우리가 템즈강은 수질 정책, 수질 그 기술의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하나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BOD도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정책을 사례를 내가 또 얘기를 하면은 대기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영국도 영국이죠. 근데 뭐 같은 영국 계속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이제 LA를 보면은 LA가 이것도 환경공학 개론에 나오죠. 보면은 강렬한 태양빛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 영화를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냐면은 프랑스죠. 프랑스 르메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깐느 영화제가 됐냐? 프랑스 깐느예요.
깐느가 어딘가 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프랑스 도시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화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산업이죠. 영화라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의 뉴욕, 모든 미국의 문명은 뉴욕에서 시작되죠. 됐는데, 근데 뉴욕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뭐라 그러노? 그 당시에 조명 기술, 그 당시에 촬영 기술로는 화면이 흐리거든. 근데 미국의 LA에 가지고 찍어보니까 아주 아주 LA에 뭐예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죠. 내리쬐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영화산이 발달한 거죠. 헐리우드라는 게 뭔가 하면은 LA에 있는 하나의 지역을 말해요. 우리 서울 같으면 영등포 뭐 이런 데죠. 영등포 그러니까 LA에 헐리우드가 LA에 뭐 영등포쯤 되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있는 그 헐리우드 여기가 영화의 이제 본산이 된 거죠. 왜? 공기가 맑고 공기가 습기가 별로 없는 거죠.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져 영화가 잘 찍히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광학 스모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이에요. 1943년도에 LA에 스모그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봐요. 그 당시에 뭐 학생들 아마 개론이나 내가 또 그 재난에 관련된 내 책에 보면은 나오는 그런 환경 재난 책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951년도에 해리 하겐 스미스 칼텍의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의 이 하겐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게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몰랐죠. 학생들 아마 대기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광학 스모그가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광학 스모그가 왜 생겼다. 광학 스모그가 그저 미국의 LA라는 도시가 영화 산업도 커지고 그 당시에 저 캘리포니아의 그 저 광산 금광산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동차가 생기고 하니까 광학 스모그가 생기고 처음에는 광학 스모그가 왜 생긴지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규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이 생기는지 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학생들 도우라고요. 캘리포니아 모터 비클 폴루션 컨트롤 보드,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오염 관리 위원회 뭐 이런 거죠. 거기서 issue regulation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mandating use of a nation's first vehicle emission control technology. 자동차의 그 배출가스를 제어하는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게. 그 정책이 결국은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1961년도에 이때 나온 기술만 하더라도 아주 크게 좋은 기술은 아니었죠. 근데 이런 기술들을 이제 그나마 나왔으니까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first develop nation's first vehicle emission standard 1966년도에 스탠다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 법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기준치예요. 스탠다드가 하나의 기준치인데 이게 하나 법으로 정해지는 거지. 우리 대기오염 기준, 수질오염 기준. 그 국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준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했느냐? 바로 1973년도에 뭐 했느냐 하면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촉매 장치를 개발했어요. 이 촉매 장치를 누가 처음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유진 호드레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이런 식으로 삼원 촉매제를 입어가지고 학생들 아마 대기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녹사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 촉매 장치를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산화도 일어나고 환원도 일어나가지고 H2O, CO2, N2 가스로 이게 낙스 같은 거는 환원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면 이게 무해한 거죠. 이걸 만드는 기술을 처음 그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호드레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이제 실용화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실용화되는 기술은 칼 키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는데 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과학과 기술이 백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과학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하나의 환경영향평가도 봐요. 우리가 학생들 아마 환경영향평가 배우면은 자연환경에 여기에 환경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공장이 들어선다. 공장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영향이 어떻게 이 공장이 small 해가지고 주변의 자연환경에 어떤 피해를 줄 거냐. 그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예요.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냥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책은 세우지만은 여기에 조사하고 예측하고 하는 기술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질 모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아마 수질 관리에서 배웠지. 미분방 형식 풀고 하는 그것도 다 뭐냐? 수질오염 총량제도 수질 모델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죠. 컴퓨터로 가지고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정책,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줄인다고 줄여주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백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 정책이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환경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데 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한 제도예요. 봐요. 정부가 산업체의 생산활동, 개인의 생활 등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정책이. 거의 내가 길 가다가 그냥 잠시 실례도 하고 싶고 한데 그것도 못하지요. 그건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고 또 산업체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 자동차도 보면은 어디 가서는 소음을 우리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소음 규제도 하고 말이에요. 속도도 자동차 이 속도 규제도 사고 때문에도 있지만은 주택가 같은데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건 사고도 문제가 있지만은 소음 문제도 있어요. 뒤에 가면 우리 소음 정책에서 속도 규제도 소음 정책이 소음 관리하는 다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나라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 보전 사업도 하고 또 개발 사업도 규제하고 상당히 많은 게 규제예요. 왜 그러면 이걸 규제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산업을 규제하느냐? 그 필요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정책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마켓 펠류라 시장의 실패예요. 그냥 두면은 이것이 안 되니까 환경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마켓 펠류로 간주하는 시장에 네 맘대로 하라 하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 각종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 그러면 왜 시장은 실패하느냐? 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실패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공동목장의 비극이다. 학생들 아마 이것도 하겐 스미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하겐 스미츠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이 논문을 내가 지금도 많이 쓰는데 공동목장 커먼스 주인이 없는 데죠. 이 주인이 없는 곳에 이 소를 키운다. 나도 한 마리 더 키우고 너도 한 마리 더 키우고 여기에 20마리 정도만 여기서 딱 뜯으면은 풀을 뜯으면은 풀이 자라고 뜯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 목장이니까 뭐예요? 나도 한 마리 더 넣고 너도 한 마리 더 넣어가지고 결국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완전히 이 지역이 초지가 완전히 다 박살나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다음부터는 다 파괴돼 버려. 이게 바로 공동 목장의 비교. The Tragedy of the Common.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두면은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하나의 온실가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했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저거예요. 바다에 이 공해에 있는 물고기들. 태평양 주인 없는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라 할 때만은 이 나라도 가서 잡고 저 나라도 가서 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실을 말라버려요. 이게 바로 공동목장의 비극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결국은 환경정책이란 게 뭐냐?
결국은 이 공동 목장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나라가 정부가 나서야 되고 또 정부가 나서서 안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국제기구가 나서 가지고 같이 국제 협약을 맺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각종 뒤에 가면 우리 배울지만은 국제 환경 협약이 나오는 거죠. 학생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학생들 수고했어요.